네, 한경 코리아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식시장에 올해 또 주목해볼 만한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국뽕을 느낄 수 있는 K푸드가 올해 또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키워드로 많이 주목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1월까지 국내 농식품 수출액을 집계를 했는데 10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푸드를 수출한 이래 사상 최고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불닭볶음면이라든가 다양한 상품들이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식품주들의 주가도 올해 상당히 기분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 주식시장에 K푸드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오늘의 톡 쏘는 기자들은 한경제 식품 담당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도 사실 한경 코리아 마켓이 주코노미이던 시절에 그 2대 주코로 활약을 하면서 1년 동안 나수지 기자와 함께 저희 디라부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오랜만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유통산업부에서 식품 담당을 하는 기자 입장에서 좀 우리나라 식품주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경제 기자가 지금 나가고 제가 와가지고 이 평균 연령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전문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네, 서로 주고받고. 예. 아무튼 지금은 이제 K푸드 이 식품과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기사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 한경제 기자인데요. 이번에 사실 저도 이제 올해 미국에서 귀국한 게 8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음식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좀 접하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식품을 담당해 봤으니까 올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제목을 쌈 싸먹고 김치 담그는 외국인 요거를 또 직접 달아주셨어요. 네, 제가 만약에 지면 기사를 쓴다면 이렇게 좀 달아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저도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외국 소비자들은 한국의 식문화에 좀 거리낌 없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틱톡 영상을 보면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한국식으로 김치 정도는 담가 먹을 줄 알아야 맛잘알이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쌈 싸 먹는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뭐 월남쌈 어떻게 싸 먹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해외 소비자들이 뭐 쌈은 상추에다가 뭐 고기를 얹고 쌈장을 얹고 그다음에 마늘을 넣어서 한 번에 먹어야 돼. 근데 이 쌈장은 말이야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약간 인싸다, 맛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척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신선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이 한국 식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커졌다는 거네요. 저도 재밌었던 게 이 뉴욕에 있는 되게 미슐랭 레스토랑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끼에 거의 뭐 400~500불 정도 줘야 되는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인데 외국 분들이 예약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냐 이랬더니 뭐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요리를 먹어보면 너무 신기한데요. 왜냐면 청국장은 우리나라 아니면 먹어보기가 힘든 맛이어서 그 꼬릿꼬릿함에 막 중독이 되는 외국인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밥하고 반찬을 우리는 당연히 이제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항상 이제 뭔가 푸드 하나만 나오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흰 밥에다가 여러 가지 반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화시켜가면서 먹는 그 자체를 되게 새로운 경험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먹었는데 해외에서는 K푸드가 좀 힙하네. 요 힙한 것들을 내가 요만큼 알아 이러면서 좀 보여주는 이런 것들 좀 재밌고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K-팝이나 K-드라마, 그다음에 K-컬처 이 열풍 속에서 K-푸드도 되게 자연스럽게 수혜를 입었는데, 예를 들면 뭐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뭐 노포에서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품이 노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 거죠. 또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삼양 라면 이런 거 먹는 모습이 나와서 상당히 이제 외국인들이 예전보다는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K푸드를 많이 접한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정말 이제 판매로 연결이 됐냐, 이제 요게 또 궁금한데, 실제 이 K푸드가 해외에서 그만큼 열풍이라고 할 만큼 좀 신드롬을 일으켰던 것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닭볶음면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긴 할 텐데요. 네. 신기한 것이 그 외국을 겨냥해서 내놓은 상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었던 뭐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 치킨, 빵 이런 한국인들이 소비하던 음식이 그대로 이제 외국에서도 소비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도 더 된 조금 12, 13년 전에 한식 세계화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우리나라의 뭐 된장과 고추장, 뭐 김치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알리고 뭐 궁중 음식을 선보인다. 이런 테마였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때는 좀 일방적인 전달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해외 소비자들이 먼저 우리나라 음식에 관심을 갖는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도 너무 매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먹는 건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먹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라면 요것도 있었고 제가 미국에서 되게 재밌었던 건 김밥 열풍. 요거 엄청났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틱톡으로 엄청 인기 있었을 때 네. 계셨던 거죠, 미국에서? 네, 그쵸. 근데 이제 김밥은 조금 그때 아쉬웠던 게 김밥은 사실 그 트레이더 조라는 이 미국 현지의 슈퍼마켓에 어떤 PB 제품이 대박이 나면서 그 뒤로 이게 뭐야? 이 밥이랑 이렇게 영양분이 다 있는데 이게 금액이 이거밖에 안 해? 거기 워낙에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 미국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약간 국내 기업들도 기존에 수출을 안 했던 다른 아이템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삼양의 그 불닭볶음면 말고 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올해 좀 주목을 받았던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농심 신라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빙과 업계에서는 빙그레 메로나 중남미에서 인기라고 하죠. 네네. 중남미에 수출을 했었는데 이게 북미까지 인기가 연장돼서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 또 롯데칠성의 밀키스 이 제품은 1989년 그러니까 한 35년 정도 전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저랑 근데 나이가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선배 친구인데요. 동생이에요. 네. 네. 이 브랜드가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단일 브랜드가 1,000억 원이라는 연매출을 내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성과에는 당연히 이제 해외 수출 실적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비비고 만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쵸. 만두. 네. CJ의 그 비비고 만두. 네네네. 제가 재밌었던 거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만두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조금 이제 만두가 이 고기도 막 꽉 차 있고 밀가루도 있고 이래서 좀 살찌지만 좀 맛있는 음식인데 미국에서는 하도 그 음식들이 워낙에 기름지고 헤비하니까 만두를 건강식품이라고 외국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와, 이 탄단지가 고루고루 있으면서도 정말 이제 몸에 좋은 음식으로 해서 많이 찾는다라는 거를 이제 CJ 현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비건식이 됐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고기가 들어있는데 비건이 네, 되나요? 건강하니까 뭐 고기도 뭐 대체육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야채 만두를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어쨌든 한국 음식은 건강하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고 네. 또 최근에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도 뭐 헬시 플레저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러한 트렌드랑도 맞물려서 한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건강식 말고 약간 길티 플레저? 조금 그 달달구리들 중에서 좀 히트를 친 상품도 있나요? 디저트류 중에 네. 이제 한국식 빵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맛있는 빵을 찾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빵이라고 한다면 뭐 크림빵이라든지 뭐 단팥빵 이런 친구들이 생각나는데 이제 북미나 아니면 외국에서는 식사용 빵이 주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빵이 달달하고 촉촉할 수 있냐라면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도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초코파이 이런 것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초코파이는 뭐 베트남 가정에서 이제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거의 제사상에 초코파이를요? 국민 과자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조금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좀 촉촉하고 또 현지 입맛에 이제 맞춰서 현지화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주식도 올해 상당히 식품주들이 괜찮았어요. 올해 전반적으로 식품주들의 어떤 수익 성적 좀 어떻게 나왔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2020년, 21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에 전체적으로 곽광을 받았고 올해는 조금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잘 나가는 기업도 있었고 이제 잘 나가지 못한 기업도 있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로 따졌을 때 정말로 좀 실적이 좋고 정말로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식품주들의 자금이 몰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성적이 좋았던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올해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거의 80%가 네. 올랐고 농심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수 중심의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식품 기업들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올해 주가 수익률 측면도 그렇고 뭐 그 결과이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퍼라고 하죠. 이 얼마나 이 주식이 고평가돼 있는지를 볼 때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이 퍼가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오는데 이 내수 위주로 했던 데들은 아직 좀 저평가돼 있는 좀 양분화되는 모습들이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튼 이렇게 해외 개척을 잘한 식품주들은 잘 나갔던 한 해인데 이게 또 이 해외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속사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발생을 하면서 식품주들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2022년 4월에 왔는데 오고 나서 거의 물가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식품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소비 시장 그리고 뭐 외식 시장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물류 대란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해외로 수출하든지 아니면 해외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도 좀 비용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엔데믹으로 이제 좀 살아날까 싶었더니 2022년 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세계 최대 곡창지대라고 평가되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곡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옥수수나 밀처럼 우리나라 식품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원재료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딱 막혀버리니까 좋은 원재료를 찾기도 힘들고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추가적으로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점점 날씨가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상기후가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곡물들이 성장하는 그 수준이나 속도도 예전만큼 못하다. 그래서 생산량 자체도 이제 많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나요. 올해 되게 대표적이었던 사건이 이 황금 올리브 치킨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이 올리브유의 가격을 맞출 수 없어서 이제 혼합유를 쓴다고 했던 게 좀 사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좀 기후 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스페인이 올리브 나무를 많이 재배해서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최대 생산 국가인데 거기에 이제 여름철마다 가뭄이 반복되니까 올리브 나무가 다 이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한 나무가 이제 웬만큼 성장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 한 2, 3년 동안 다 말라 죽은 나무를 다시 살리려면 추가적으로 10년이 드는데 만만치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품주들이 좀 어려웠던 거는 일단 원재료 값이 그렇게 이제 올라간 데다가 또 이제 환율적으로는 이제 또 막 달러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던 몇 해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해외에서 약간 자구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됐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해외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네. 이런 판로 개척을 좀 선제적으로 한 회사들은 이제 이런 위기에서 좀 잘 빠져나온 상황이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곳은 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네. 사실 국내에서 어떤 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게 가격을 좀 우리나라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또 마음대로 막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네. 정부의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치킨 같은 데도 업계가 항상 이제 좀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떤 원래는 이렇게 원가가 오르면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전가해가지고 이익을 유지하는데 이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계속 좀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고 한 건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래도 또 이렇게 어떤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최근에 봤더니 원재료 가격이 조금 안정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소맥 가격이나 아니면은 밀 가격, 옥수수 가격이 그래도 2020년 한창 피크 찍었을 때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네. 작년이랑 올해에 걸쳐서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한두 차례 정도 올렸고 거기에 원재료 가격도 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다 보니까 실적이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해외 수출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떨어지는 마진을 좀 방어했다거나 그런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정도 전에 신라면 블랙이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골 네, 네, 뉴스 네. 맞죠? 예. 그래서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당시 신라면 가격의 거의 2배를 받았어요. 네. 1,600원 정도. 지금은 싼데. 지금은 싸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지금은 뭐 2,000원 넘는 제품들이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라면
라면 한 봉지에 무슨 1,000원이 넘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출시한 지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생산을 중단을 했는데 북미랑 중국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북미랑 중국에서 계속 생산을 하다가 이거 중국 사람들도 많이 먹고 미국에서도 되게 인기래. 나도 먹어볼까? 했던 소비자들이 맛있네 싶어서 역직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싸다고 해서 생산을 중단했다가 해외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다시 역직구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그 이듬해 우리나라에서 재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단을 했는데 오히려 네. 해외에서 먹히니까 다시 궁금해서 다시 가져온 거네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라면이라는 것이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것이 네.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하고 또 프리미엄 라인이니까 가격을 책정할 때도 일반 라면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익도 확보하고 또 해외 시장도 개척하고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라면 말고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못 봤는데 해외에서 또 이제 프리미엄 가격을 받고 있는 다른 제품이 또 있을까요? 네, 물론 기업들이 가격 결정을 할 때 현지 물가와 상황에 맞추긴 하겠지만 그 아까 설명드렸던 메로나 있죠. 메로나가 지금 많이 올라서 하나에 1,500원이거든요. 비싸네요. 납득할 순 없겠죠. 어렸을 때 한 200~300원 주고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메로나가 북미에서는 한 2배 정도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2,000원대 정도에. 네네. 네, 그래서 이 돈을 주고서라도 사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보통 해외 제품이라고 하면은 일정 정도 프리미엄을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내와 해외 가격 정책을 달리 가져가면서 해외에서 수익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해외에서 좀 전략을 잘 하면은 좀 더 높은 마진을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좋은 쪽 얘기만 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을 못해서 올해 조금 우울했던 식품주도 혹시 예를 좀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주가로만 봤을 때는 오뚜기가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오뚜기랑 삼양식품이 그 라면 업계의 2등이랑 3등 업체입니다. 오뚜기는 뭐 진라면도 있고 많이 아시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고 삼양식품은 삼양라면과 뭐 불닭볶음면 등등이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5년 전만 해도 뭐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차이가 컸어요. 오뚜기가 더 우위에 있었죠. 근데 최근 한 9월, 10월 들면서 삼양식품 주가가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 두 회사의 총 순위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도 삼양식품이 1조 6천억 원 후반대, 그 다음에 오뚜기가 1조 6천억 원 초반대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지만 어쨌든 삼양식품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삼양식품은 확실히 좀 올해 52주 신고가를 계속 좀 새로 써내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뭐 오뚜기가 뭘 못해서 주가가 안 좋았냐라기보다는 삼양식품이 굉장히 잘했고 또 이 두 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이번 주가의 명암에 갈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오뚜기도 2019년, 2020년 그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시절에는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그 전에 앞서서 2016년에 이제 뭐 혼밥 트렌드가 나오면서 이제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즉석밥이라든지 뭐 케찹이라든지 카레라든지 이런 가정 간편식이 많이 팔리면서 그때는 아마 농심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컸을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들어서는 그 식품 산업에서 해외 사업이 엄청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제 삼양식품과 오뚜기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히트 상품을 해외에서 발굴을 못하면 이제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 올해를 넘어서 다음 해에는 식품주들이 더 열심히 뛸 채비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특별히 이제 좀 환율 측면에서도 작년보다 더 상황이 좋아질 거고 현재 조금 이 원재료 가격도 아주 피크에서는 조금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물 들어올 때 노젓기 좋은 거기다 이제 K 콘텐츠 파워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내년에 눈여겨볼 제품군 혹은 제품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삼양식품이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불닭볶음면 나오기 전에는 우지파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농심
불닭볶음면이랑 오뚜기에는 물론이고 팔도에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공전의 히트 상품으로 지금까지 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서 삼양식품을 좀 주목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년에도 그 라면주를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좀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거 진짜 아무 데서나 못 보는 건데 우리 또 한경재 기자가 가져왔어요. 이게 해외 수출용 이 불닭볶음면의 각 지금 버전을 그쵸. 한 자리에 지금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오리지널부터 보여줄까요? 이게 오리지널이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검정색 포장지에 이렇게 써 있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해외 상품이기 때문에 그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이건 뭐죠? 보라색, 파란색. 이거는 보시면 중국말이 써 있네요. 그쵸. 위에 뭐가 올려져 있죠? 치킨이 올려져 있네요. 네, 양념 치킨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별그대 기억나시죠, 선배? 네, 전지현 나왔던. 네네. 그때 한창 치맥 열풍이 불면서 중국인들한테는 K푸드 이꼴 양념치킨이다라는 공식이 있다고 해요. 그림이 있어요, 양념. 네, 그래서 양념치킨 맛입니다. 불닭볶음면 양념치킨 맛이고. 네, 요 다음 거는 뭐죠? 네, 여기는 일본어가 써져 있죠. 네. 이거는 야키소바. 네, 야키소바. 이거는 네. 한창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에 여행 가서 사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라서. 국내 소비자들이 오히려 역으로 가져온다고요? 네. 그래서 삼양식품이 야키소바도 국내에서 정식 출시했습니다. 요거는 또 색깔이 특이해요. 맞아, 여기 똠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똠얌은 당연히 태국을 겨냥한 제품이겠죠. 네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똠양꿍은 뭐 뜨끈하고 시큼하고 그런 맛인데 그런 맛을 현지 소비자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저는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긴 했는데 진짜요? 네, 이건 왜요? 그러니까 북미 겨냥한 제품이에요. 네. 북미 중에 히스패닉, 그러니까 그 멕시칸들을 네, 제가 약간 그쪽인 것 같아요. 네. 네, 겨냥해서 하바네로 라임 맛이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패닉들의 입맛에 맞춰서 똠얌과 마찬가지로 조금 시큼해서 우리나라 사람 입맛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쪽 현지 소비자들한테는 잘 먹힐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네요. 뒤에 지금 스페인어가 써져 있습니다. 소스를 스페인어로 살사라고 하는데 이제 살사 넣으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약간 이제 고추랑 고수,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다양한지는 몰랐어요. 그 현지에서 어떤 그 스타일의 식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컨텐츠가 먹히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화를 한 점이 진짜 재미가 있네요. 지금 삼양에서 뭐 PPL을 받은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 식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소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농심인데요. 네, 농심이랑 삼양식품의 해외 전략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심은 그 한국인의 매운맛이라고 하는 그 신라면을 우리나라에서 먹든 해외에서 먹든 거의 동일한 맵기와 뭐 염도 이런 걸 유지했다고 해요. 세계 어디에서 먹든 동일한 신라면 맛을 내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태국의 어떤 셰프랑 협업을 해서 똠양꿍 맛의 그 신라면을 냈다고 해요. 이 말인즉슨 농심도 신라면 혹은 다른 라면 제품을 현지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신라면은 좀 어떤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팔았는데 이제는 조금 이 삼양의 전략처럼 좀 현지화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면은 진짜 일단은 좀 계속 좀 어떤 우리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 CJ제일제당이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뭐 열심히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6대 제품을 K 스트리트푸드의 전략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떡볶이, 핫도그, 김밥, 김말이, 붕어빵, 호떡, 맞아요. 요렇게 6가지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발표를 봤을 때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한 포인트가 예전에는 뭐 라면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어떤 가공식품이었는데 이건 하나의 식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음식 시장을 추산해보자라고 했을 때 무엇이 길거리 음식이고 무엇이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불분명할 정도로 이건 이제 한국의 식문화가 지금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6가지 중에서는 아무래도 김밥이 좀 식품 기업들이 관심 가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컨텐츠로 승부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김밥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주를 주기도 쉽고 재료의 뭐 함유량이나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공략할 수 있는 타겟층도 많기 때문에 김밥을 아마 좀 많이들 시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만 관건은 김밥은 직접 말아 먹지 않는 이상 냉동으로 유통해야 되거든요. 그쵸. 금방 쉬니까. 근데 그 냉동 김밥의 맛이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의 김밥과 맛이 비슷할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맛 수준을 잡는 것도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이 외국인들이 이제 김밥의 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궁금해하고 또 한국 김밥을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나와서 안 좋은 얘기보단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싶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식문화 자체가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거의 모든 식품 업종에서 이러한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라 외식, 뭐 BBQ나 BHC 아니면 뚜레쥬르, 뭐 파리바게트 이런 외식도 마찬가지고요. 술. 술. 네, 소맥도. 왜냐면 드라마에서 소맥 이렇게 탄 다음에 쾅 해가지고 촤르르르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삼, 그다음에 기타 뷰티 제품, 그러니까 건기식을 포함해서 뭐 먹는 뷰티, 바르는 뷰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식품 기업들 또 제가 출입하는 소비재 기업들 모두 이 K 컨텐츠, 뭐 K 패션, 그다음에 K 문화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 엄청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방금 또 이 주류 쪽 기업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 환경 기사를 좀 봤는데 내년 기대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좀 롯데 칠성도 많이 뽑더라고요. 주류 쪽도 내년에는 약간 이제 수출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 내년에 오징어 게임 2가 좀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삼양 그 라면만 말고 좀 다양하게 좀 K푸드를 먹어주면 거기 있는 것들이 좀 더 잘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년에 어떤 이제 기대주들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이 식품 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 그래도 식품주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관전해볼 만한 포인트 혹은 주의해야 할 만한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식품 기업을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은 조금 올해 혹은 작년보다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재료 가격이 그래도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또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한두 차례씩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 가격 인상 효과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 불황이 오히려 일부 식품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외식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시 집밥을 먹기 시작하고 다시 가정 간편식, 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관련된 제조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제품으로 어떤 고객을 타겟할 것인가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국내는 인구 구조 변화상 내수 시장이 더 클 여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그렇죠. 치킨은 뭐 한 마리 먹다가 세 마리 먹기는 힘드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농심 먹태깡 아시죠? 그쵸. 저도 최근에 처음 먹어봤어요. 네, 그 먹태깡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먹기엔 조금 맵습니다. 조금 자극적이고요. 근데 어른들이 맥주 한 캔과 먹기에는 정말 최적의 안주 좋더라고요. 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안주용 과자, 어른 과자라고 부르는데 더 이상 과자의 주 소비층이 어린아이일 필요가 있느냐. 어른들 혹은 더 나아가서는 고령층까지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타겟을 넓혀가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웰푸드도 노가리 칩으로 이제 먹태깡에 대항하는 그런 어른용 과자를 내놓기도 했고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음식 하나를 먹어도 밖에서 먹는 걸 좀 줄이고 안주를 먹어도 과자 같은 걸 어른들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는 좀 미국도 그동안 소비가 너무 강했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리포트를 읽어봤더니 아무래도 내년에는 그래서 식음료주가 불황에 원래 항상 강한데
특히 좀 집에서 먹는 간편식품이라든가 집에서 뭔가 스스로 해먹을 수 있는 가정식 이런 것들이 좀 내년에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 소비층이 누구인가를 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보통 젠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젠지신가요? 저 걸쳐있는 젠지의 시작입니다. 네. 근데 그 Z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구매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소비의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결제는 그 젠지의 부모님 세대인 X세대들이 해주시겠죠. 하지만 이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식품업계 전반의 트렌드가 되고 또 그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면 다른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Z세대의 소비 성향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도 식품 기업들의 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X세대에 비해서 젠지들은 좀 경험해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새로운 게 나오면 저거가 맛있을 것인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사서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인증도 해야죠. 네, 인증도 해야죠. 예쁘고 맛있고 인스타그램업을 한 거 아니면은 영상 콘텐츠로 보여주기 좋은 식품들을 사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신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출시 주기도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좀 SNS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좀 이 Z세대, 젠지들을 잡으려면은 좀 더 이제 자극적이고 통통 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약간 이 쇼폼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치즈 100장 녹여가지고 컵라면에 뭐 넣어서 먹이기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젠지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제 우리가 국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올해도 많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또 그래서 식품주를 또 출입을 하니까 그쵸. 저 연재 중인 코너가 있어서 아, 잠시 네. 홍보를 하자면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라고 제가 일주일에 그래도 3번 이상씩은 그 작성하는 기사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 코너와 함께 이름이 나오고요. 밑에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구독과 거긴 또 네이버는 좋아요. 응원이더라고요. 아, 응원이요? 네, 그래서 구독과 응원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방송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정에 왔는데 이 정도 홍보는 해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톡쏘는 기자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경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